근데 저 참여당과 관련해서요. 사실 나 노학래 대표한테 미안한 감이 지금도 있어요. 제일 미안해요. 아시겠지? 아까 그 이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그 통합할 때 여기서 그 얘기해도 되겠지? 통합할 때 난 사실 몰라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 대표가 하라는 대로 난 대표님으로서 받아만 던지고 솔직히 뭐 최고위원회 하면은 이렇게 발표할까요 하고 한번 하고 말고 내가 뭘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 워낙 영어도 모르겠고 표현 방법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뭐 노가다 편에서는 노가다 용어가 있고 뭐 있잖아요. 이게 그 용어를 몰라. 군대 가면 군대 용어가 있고 근데 정치판 용어를 뭐 영어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설명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는 다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야 얘기가. 이런 얘기 저런 들어보니까 그럼 말 되네 이거. 특히 이제 우리 이 의원 얘기해서 하는 게 노학래 그때 정책위원장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대의 정도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반대했어요. 내가 그걸 옆에서 같이 대변이니까 내가 그래서 노학 위원장한테 야 너 위원장 뭐 그러냐 너 도대체 반대만 하냐. 근데 내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노동계를 아는 사람이 우리 당에서 그때 제대로 안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 김영대 비서실장하고 저 노학래 위원장하고 뭐 특정인 이름을 거명해서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그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분이 반대했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파토나고 나서 노학래 위원장 얼굴을 보고 생각하고 막 미안해가지고 나도 노학래 위원장한테 부박을 많이 줬어요. 대변이 별거라고. 왜 정책위원장 그렇게 반대만 하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학래 위원장 얘기가 맞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노학래 위원장이 하면 잘하겠네요. 뭘 반대했어요? 뭐 때문에? 그때도 동부 얘기가 나왔어요. 경동 나왔어요. 나 경동 하길래 다들 다 경동 보이려면 생각했지. 실제로 그랬어요. 뭐 경동 그리고 많은 참모들이 선배님께서 야 옛날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서 대입정치를 한다는 놈들이 설마 그러겠냐.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세력이 못하지면은 걔들이 그들 세력이 희석돼가지고 줄어들잖아요 지분이. 그럼 우리는 또 진보신당 계열 PD 계열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게는 어떤 사람은 야 웃기는 소리 봐라. 무슨 일 있으면 PD하고 NL하고 붙지 참여당하고 PD 참여당 안 붙는다. 걔들이 노동으로 이미 동지가 된 사람들인데 무슨 이방냐. 꿈 깨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그때 그 진보신당 사람들 나도 대변이라고 여러 사람 만났죠. 몇 사람 만났는데 나보고 이수수 진짜 걔들 알아? 그 얘기 몇 번 하더라고. 나 사실 나는 몰라. 그랬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모르는데 어떡해. 그런데 통합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주변에서 얘기했던 거 이상으로 걔들이 힘이 강하고 더 문제가 많고 모든 게 우려 이상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왜 하냐. 도봉이잖아요. 도봉이 민주노동당의 거기는 경동은 아니에요. 경동은 아닌데 경동하고 굉장히 가까운 세력이죠. 굉장히 가까워. 좋은 사람들 다 한 분 한 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저거 좋은데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 알았어요. 실제로 술 한잔 통합돼가지고 야식기들아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하는데 속으로 뜨끔뜨끔한 일들이나 많이 겪었어요. 아 주식 진짜 저러네. 그때 우려했던 일들이 진짜 있었는데 저놈들한테 머리에. 근데 진짜 얘기 안 했겠지 나한테. 나중에 또 들었어요. 이거 진짜
진짜 가도 어떻게 이런 길을 갔을까? 삼천포로 빠졌으면 배 타고 일본이라도 가지. 삼천포도 아니고 뭐 완전히 외통수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내가 나중에 다 알았어요. 뭐 후회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 요새 뭔 일 있으면 전화도 하고 잘 지낸다. 사람이 또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 정치도 안 하는데. 정치만 안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도 정치한다고 동의받은 것도 아니고 선언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치 안 한다고 내가 무슨 누가 성명서 내래. 야 나는 성명서 낼 급이 안 된다. 최소한 유시민 정도 돼야 정치 안 한다고 그 성명서를 냈지. 내가 무슨 성명서를 내냐.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이번에 책임질 때도요. 서문에다가 정치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대신 내가 이걸 하겠다. 또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신학의 영역에서 놀겠다. 그럼 정치력이 배제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놈이 정치 안 하겠구나 생각한 거지. 그토록 유도해야지. 내가 뭐 꿈이 돼요? 그랬더니는 여기저기서 불러요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아주 실세도 만났어요. 실세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만났는데 뭐 저 술 한잔 하면서 이수석 이제 정치 안 한다며? 잘했어. 이제 우리 술이나 먹자. 내가 만약에 정치한다고 있으면은 그 모임이 안 되죠. 뭐 예를 든 거고요. 그러고 나는 가톨릭 성당 다닙니다만은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다면 다 악수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음 선거에 대비한 사전 선거 운동을 볼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봉사한다기도 그렇고. 난 근데 봉사라는 말 자체 싫어합니다만은 뭐 같이 놀고 이제 무슨 봉사는 봉사예요. 근데 하여간 봉사를 한다 하면 나처럼 또 몇 년 되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그래 일부러 내가 안 해요. 캄보디아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유권자 없는 데 살고 싶다고. 유권자 진짜로 갔어요. 그래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는 못 가요 내가. 왜냐하면 와이프 직장이 거기 있어놔서 못 가고. 그래서 이사는 못 가는 거고 내가 캄보디아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갔다 왔더니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다 아름아름으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명박 이제 선거 안 한대더라. 하니까는 얘기가 쉬워지고 그러더라고. 좋아요. 정치할 때 좋은 것도 있고 정치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뺏지를 않다고 나서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정치 얼마나 미안해요. 우회지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국회의원 어떻게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집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별거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요청이나 하는 거 만들어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청와대는 집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세지요. 실세. 발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발로. 국회의원 나는 안 해봤지 얼마나 좋냐. 다른 건 다 이런 페이지하고 무슨 예를 들면 인사민원이 있어요. 아주 들어줘야 될 사람이야. 들어줘야 될 사람. 뭐 내가 돈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사람을 어디에 넣어줘야 돼. 누구한테 장관이나 총리한테 얘기해서 그 자리에다가 좀 심어주도록 부탁을 해야 될 처지 있어. 처지 있어요. 청와대 수석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해요. 실제로 권력은 쥐고 있다 하더라도 행사를 못해요. 행사를. 시간도 없고. 근데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은 형 여당 국회의원 중에 친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거기서 가장 친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아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 친하대. 형 그럼 형한테 가서 그 의원들어 장관한테 전화하는 거야. 국회의원은 전화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돈만 안 먹으면. 그죠? 돈만 안 먹으면 되죠.
아 얘기 봐요. 우리 그런 관련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부탁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부탁할 때도 없었어. 지금 뭐야 국민참여당에 한번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보죠. 거기 있을 때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여줄까? 아니 저는 수석할 때 전화를 많이 받는데 국회의원 전화를 실제로 뭐에 다 인사합니다. 그럼 뭐 실력 있는 놈들이지. 그 우리한테 좋지 않았잖아. 그때 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 여당 지도부들이 얘기. 실제로 그래요. 나같이 힘없는 나한테 전화를 정도면 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실제 근데 뭐 그것 나는 좋다고 봐요. 돈만 안 먹고 인사 추천하는 건 이게 여당하고 정부하고 그 정도로 교감이 안 되면 정부를 뭐 하려고 했겠어요. 같은 값이면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야지. 근데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막 그러던데 권력도 있고 뭣도 있다고 하는데 못해요. 우리 청와대에서. 그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데 그 뒤로는 많이 했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인사정책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솔직히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요.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부 다 추천하고 심사하고 다 해서 정부에서 정무 담당의 모동을 다 갖고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이거 잘못했다. 추천하고 심사하고 거기서 다. 그러므로 인사수석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인사수석하고도 안 되니까 다시 인사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가장 훌륭한 인재의 등용은 적재적소입니다. 저 인재를 어디에 쓸 거냐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이거 아니다. 적소적재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인사위원회인데 그 자기마다 필요한 사람들 적어도 몇십 명서부터 하고 거의 10,000명의 인사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심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빵꾸가 나는 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추첨을 정부가 심사하고 역할이 바뀌어요. 둘이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마다 마찬가지예요. 동양 5,000년 역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재적소예요. 그걸 뒤바뀐 사람 아니다. 적소적재. 난 적소적소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방크가 나는 게 인사. 그렇죠. 그 인사 관련해서요. 비화를 말씀드리면 내 느낌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대통령께서 누구를 해야 되겠다는 뭐 나오죠. 뭐 지침이 나눠서 했는데 대통령 다 하지 않거든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사위원회 실제로 인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했어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그리고도 조정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야 뭐 실세가 잘 낮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하냐? 비서실장 이병환, 민정수석 문재인, 정책실장 김병준 세 사람에서 합의돼야만 대통령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합의해라, 조율해라. 그러니까 독단을 안 할 거예요. 중요 인사에서 그랬어요. 중요 인사 쟁점이 되면은 그리고 저렇게 인사하면은 그럼 우리가 안 따르겠구나 할 정도로 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그거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흘러 들어올 때 보면 MB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막 몇 사람 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때는 물론 대통령이 선호에 따라서 누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를 해야죠. 근데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참 그건 대단한 것 같아. 자기 권력을 준 거거든요. 참모들한테. 홍보수석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수석별로 언론기관하고 문화관광부에 그 자기 영역에 있는 그 주요 그 인사를 내가 합니다. KBS, MBC, EBS, 연합뉴스, 뭐 언론
언론 뭐 방송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사회이사까지 다 홍보수석이 저 재정 검토하고 있죠. 지금은 누가 특정인이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고 그래 놓고도 그 여당 뭐 있고 야당 뭐 있고 그러면은 거기 줘서 거기 알아서 하게 해라. 청와대 몫만 해라. 청와대 몫.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홍보수석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수석은 그 경제수석 자기 분야, 이 사회수석 사회 분야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쟁점이 된 사안은 내가 쭉 눈치를 보니까 이병환, 문재인, 김병준 세 사람이서 하고 그걸 대통령이 추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사상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몇몇 신문에서 나온 것들은 억지로 그 기사를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인사 비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영배 비서실장은 무도부장을 안 되고 그것은 정부 출범하기 전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출범하기 전에 초대 노동부 장관까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요. 예. 이제 뭐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죠. 한국 사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단 배우시면서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토론회 남들 토론할 때 잤으니까. FTA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국제적인 그 강국과 소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이 협정이 되면 불리한 거는 약소 국가가 더 불리하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옳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입장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물론 중국 FTA도 무조건 반대지만 거기에 대한 빅미를 주지 않았나 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명히 FTA 당시 상황을 보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FT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는 좀 FTA에 너무 자유무역이라는 게 서로가 입장 차이가 같다면 괜찮은데 이건 너무 한국과 G2라는 그 두 강대 국가의 자유무역이라 저는 도저히 그렇죠. 어떻게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약한 데는 보호무역을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예. 자유무역이라는 건 강세한 놈이 자기 상품을 밀어넣기 위해서 자유무역으로 밀어붙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그 시장의 경쟁 논리 속에서 자기가 보호무역을 관철시킬 수 있게 힘을 따낼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룹화되어가는 시장 속에서 거기를 거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시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와 내수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논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아까 이병헌 수석이 얘기하면 여전히 한국은 OECD 어쩌고저쩌고 공인국가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자유롭지 않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통수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대통령이 자국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미국과 맞짱 뜬다라고 했을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뜰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현재적으로 그런 거죠. 왜 자국에서 안 보내면 되는 거지 미국이 보낸다고 해서 비전투명을 3,000명 보냈느냐 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한미 종속 관계에서 10,000명의 정점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력에 의해서 비전투 3,000명 보낸 거다. 그 노주평가다. 이 양론인 거죠. 그러면 한국의 정치 경제 현실이 미국의 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가 이제 블록화돼서 무역시장이 그것도 강대국이 뭐 신자유주의라는 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상품이 이제 더 이상 팔 데 없으니까 강제로 제3세계에 밀고 들어가는 게 신자유주의 아니겠어요? 시장문을 확확 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무역 보고 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타고 넘고 자기의 주체성들을 관철해가느냐 자주성들을 이게 정치 현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글로벌화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국들이 어떤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면을 좀 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화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글로벌화 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세계 강국들에게 자기 것을 모두 내어주는 과정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양면의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것 또한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노동의 유연화를 되게 반대합니다. 그 노동자로서 노동에 사는 살면서 보니까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멀티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노동자의 가치가 완전히 낙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전문성이 인정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모든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FTA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개념으로 접목시키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쪽 측면이 다 있는 예. 거죠. 근데 그걸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보면서 관철해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역으로 FTA를 거절했던 나라의 성공적 사례로 뭐 말레이시아 엔타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러는데 과연 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냐 우리의 구조와 내용이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역으로 우리가 반도국가 아닙니까? 반도국가라는 건 대륙국가가 끊임없이 해양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도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양세력을 어떻게든지 대륙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도국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로서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쟁점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숙명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이 두 세력들을 잘 놓고 타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죠. 이백만 수석께서 FTA 문제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기업 잘 될 수 있고 현대삼성, 포스코 돈 많이 벌겠죠. 그들이 나도 잘 돼야지 세금도 많이 거치고 법인세도 내고 해서 국가 경제 잘 돌아갈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 경제가 강화돼가지고 잠깐 그 한중 FTA 때 농수산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약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그 FTA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재분배가 없기 때문에 양극화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더 악화되거나 또는 우리가 희망처럼 줄이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 중에 하나가 사람 사는 세상이 과연 이런 거였느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국가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는 발생 이익이 부가가치가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나 서민한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는 현실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양극화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지급하면 이미 노무현 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왜 그러느냐. 걔들의 상투적인 방법이지만 그 한미 FTA 문제에서는 그런 게 좀 강화된 거 아닌가. 그런데요, FTA를요 통상 문제로 봐야 돼요. 통상 문제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FTA는 파이를 키우는 거고 파이를 나누는 것은 국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에 대한 대책도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FTA 보면 그럼 FTA 하라는 얘기죠. 그걸 무지 반대까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정치가 국내 정책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다 준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FTA 때문에 지금 뭐저그 양보가 심화된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FTA가 없었더라도 지금 상태로 왔을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의 문제인데 그 내부의 그 분배나 이것은 국내 정치 문제예요.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증세할 거냐, 증세를 어느 부분을 할 거냐, 복지를 어느 부분을 할 거냐 이런 국내 정치 문제고 그것은 내부 합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를 근데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건. 아니 근데 예측이 되잖아요. 일단 피해 산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 정책을 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익 보는 산업이 있고 자동차나 철강 같은 건 이익 보겠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내 대책이라니까요. 국내 정치라니까요. 국내 정책을 갖다 그걸 왜 안 했어요? 그걸 근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다 많이 빠꾸시켰지.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손실은 손실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행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농업 부분, 농수산 부분에 대한 피해 부분들에서 제가 기억하고는 119조를 투자하는데 저는 그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유일하게 그전에는 농업을 봤는데 노무현정부는 농업, 농민, 농촌을 구분했어요. 전에는 농업하는 사람이 농촌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농민이었고 지금은 농촌에 안 살거든요. 농촌은 70먹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살고 그래서 이건 복지 차원에서 농촌을 어떻게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생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따로 떼놓고 보자. 그 다음에 농업은 어떻게 하면 경쟁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육성시키면서 갈 것이냐. 그래서 전문 경영으로서 농업. 그 다음에 농촌은 도시와 어떻게 연계하면서 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119조까지 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고민하고 이제 수립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쉽게 통상은 통상인데 통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30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배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대라는 과정과 찬성과 반대라는 부분에 휩싸이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미래의 과정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각 부분에 대한 복지와 여러 가지 처해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도 깊게 보지 못했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했다고도 그때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얘기를 듣지도 않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 부분에 대해서 다 플러스 될 수가 없어요. 한 부분은 그냥 자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도 아니고 산업국가도 아니고 무역국가예요.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 10위입니다. 10위. 엄청난 무역량이에요.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80~90%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현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것부터 고치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때도 박영재 선생 같은 분이 반대했어요. 민족경제론. 반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양극화될 거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치만 산업화했어요. 근데 산업화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계층 불균을 심화시켰다는 게 이제 지적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됐지만은 계층 간의 그것은 옛날 수출로 인해서 생겼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FTA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봐요. 여기서 뭐 깊게 토론할 건 아니고요. 근데 FTA도 파일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파일을. 근데 키워진 파일을 어떻게 나눠 먹냐는 국내 정치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금에 의해서, 복지 지출에 의해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인업하고. 그리고 야 너 저 FTA 가지고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 좀 세금도 많이 내. 이쪽 주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국내 정치가 하는 거예요. 이명박 했어야 되고 박근혜 했어야 되고 뭘 노무현 했어야 되지만은 그때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논쟁을 하면은 논쟁이 안 돼요. 원천적으로 반대해 버리니까 안 된 거예요. 2030 계획이
초기에 좀 일찌감치 나올 수 없는 오히려 정권 후반기에 나오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국민들한테 안 된 부분도 아쉬운 게 있는데 그럼 뭐 탄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2030은요. 내 책장 책 광고 좀 할거예요. 불변 희망 한번 가보십시오. 보고 봤습니다. 거기 굉장히 간략하게 잘 써놨을 겁니다. 그 정책을 얘기하면은 그때도 나도 그때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야 반대했지. 발표를 반대했어요. 그 배남균 실장 책에도 나와요. 세금 문제를 논란시킨다고 반대했는데 나는 그래요. 그래서 너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집권 초기에 해야 돼요. 집권 전에 이미 다 플랜을 만들어 다음에 집권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 1년 내에 시행을 해야 돼요. 안 된 거예요. 그때 오바마는 하네. 오바마가 딱 한 게 딱 되자마자 의료계획 딱 하더라고. 준비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대통령은 준비가 됐는데 정치 세력 간에 사회 세력 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정책이 안 되지. 저는 그러니까 정책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후반에 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후반에 된 거지. 이 초반에 좀 힘이 있을 때 후반은 못하죠. 그때는 합의가 안 됐죠. 초반에 그러니까는 아니, 그때 그 2030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십시오. 얘기가 많이 됐어요. 다 논의가 됐었는데 정책이 과정이 있습니다. 논의가 돼서 된 거 아니에요. 아젠다가 되면은 이 정치 세력 간에 사회 세력 간 합의가 돼서 국회 통과돼야 돼요. 통과되기 전에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진보 진영 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요. 합의가 안 됐어요. 논의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정책이 될 수가 없죠. 정책이 되려면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라도 합의가 돼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때 여수안 되니까 더더구나 약간 여대였지만은 그때 그럼 딱 대야만이 한나라당을 대항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밀어붙이는데 이쪽 진영도 안 돼 있는데 그럼 그거 억지로 한 겁니다. 실제 내가 무슨 때 했어요. 억지로. 그럼 그때 당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김한길 씨도 했었고 강봉균, 김근태 다 반대했어요. 김한길 원내대표. 네? 반대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발표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하지 마라. 왜? 우리 당은 거기 들러리 안 쓰겠다. 내일 모레 선거 있는데 어떻게 증세 논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박근혜가 되니까 박근혜 미치고 나오면 증세 얘기 나오고 복지하고. 그때 대통령이 그랬어요. 선거 나가려면 대통령 후보가 이 정도 정책은 갖고 가야 선거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당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때 회의 참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고.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동네마다 있는 노인 요양병원 있죠. 그거 인권 정권 말기에 국회 통과돼서 시행은 이명박때 됐어요. 그래 이명박이 줬다고 노인네들이 뭐 누가 했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정책이 되려면은 이제 준비된 정책이 아니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채권을 한다. 그 채권 전에 우리 이 의원 정치계에 있었으니까 사회 세력 간에 정치 세력 간에 이쪽 편에서라도 합의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돼. 야 우리 정권 잡아 이거부터 하자. 우선순위 정해. 이거 하는데 누구 반대하지 마. 저쪽에서 반대하고 같이 싸우자. 이런 준비가 됐어야 되잖아요. 나 딱 끝나고 나서 오바마가 됐잖아요. 부시 다음에 오바마가 그 의료 계획을 하는데 보니까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취임하자마자 도장 찍고 막 난리 치더라고. 제가 아쉬운 게 이제 한미 FTA하고 벌써 그랬죠. 같이 연기돼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거 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 아쉬움이 많죠. 수석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 저 같으면 이제 농촌이거든요. 축산업자하고 계속 살고 있고 이제 FTA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지원이 많이 와요. 지금 뭐 축산업자들의 연 매출이 수십억이고 개인 소득이 내 고객이니까 한 달에 1억씩 2억씩 벌어요. 그게 지금 2% 10년권 지시면서 이런 거 무지무지 받아가지고 자산이 수십억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무능력한 사람 도태도 되지만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이 어영부영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실서부터 이게 제가 그거를 위에 다 아시겠노 그 높은 데서 밑에서 헤쳐먹는 것들을 그죠? 지금 AI 대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도 욕을 세게 못하는 게 김대중 정부서부터 이렇게 그때도 그랬어요.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고 무식한 걸, 디테일을 모르는 걸 어떻게 대통령이 그까지 다 알아요. 이게 뒤죽박죽 하는 건데 이병환 시의원님이 광주에서 시의원 하시면서 야 구석구석 내려와 보니까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알고서 그저 집권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듣고 읽고 야 집권을 하려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그 위에 큰 거시경제까지 같이 막 맞물려가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민노당하고 통합할 때 어떤 기대를 했냐면 민노당이니까 농업정책이나 이런 분야는 쌈박하게 돼 있구나. 그럼 나 가서 잘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실무니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100% 아무것도 없어서 개돌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이 진보 진영이 그죠? 구체적인 정책에 가서는 시군에서 뭘 해서 이 돈을 주면 농민한테 어떻게 하고 뭐 살처분하면 돈을 누굴 주는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구호만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대통령도 있을 텐데 야당이 된다 해도 난 야당이 된다 걱정이 돼요. 합의가 안 되면요.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이다, 노동 개혁이다, 농업이라면은 집권 전에 최소한 야당 진영의 정파나 사회세력들 간에 합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집권하면은 이것부터 한다. 그럼 어느 선까지 한다. 우리 좀 반대하지 않기. 그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되면은 그게 뭐 여소야대든 뭐 여대 야수든 딱 정권을 잡고 인수위때 해가지고 딱 청와대 가자마자 막 빵빠레 물려가지고 수사대로 하면 돼요. 여소야대라도 그런 준비 과정이 안 되면은 집권해봤다고 꽝입니다. 실제로 꽝 돼요. 꽝 돼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보 진영 욕만 더 먹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셨어도 지금 얼마나 혼란이 심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서 됐다고 됐다는 기분만 냈지. 저는 참여정부에 대한 교훈은 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나 미국을 보니까 그런다. 미국 오바마 그때 보니까 나 유심히 봤어요. 저분들 어떻게 저거 하나 하는데 주도변경을 하고 물론 그때는 거기는 여대였어요. 여대여도 어렵잖아요. 미국은. 근데 굉장히 막 그 케네디 의원 막 울고 있잖아요. 의료계획이 미국 민주당 60년 한국 그렇다고 해가지고 쫙 준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돌아가는 거 봐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집권도 어렵지만 집권한다 해도 저렇게 되도록 할까.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런 점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어디 가면 욕부터 해. 강정말로 했냐고. 어디 갈 때는요. 어떤 종교계 인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강정말로 했냐고. 중국을 가져간가, 중국이 견제한 거 아니냐. 중국 견제죠. 중국 견제 왜 안 해야 됩니까? 중국이 뭔데요? 미국 견제한 만큼 중국도 견제해야지.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중국을 이렇게 좋게만 보세요? 그래서 걔들이 한번 목립을 우리는 못 당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보세요?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하자는 게 균형외교였다. 미국이라도 뒤에 딱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함부로 못하지. 그럼 중국이 흥해가지고 역사상 한반도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강정마을을 했기 때문에 평택하고 작전 통제권도 가져오려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패키지 된 거지. 영상 문제도 가져오고 뭐 북핵 문제도 색 쏘지 마라. 뭐 다 패키지들이 된 건데 특정 하나만 놓고 안 된다고 막 신는 거예요. 이건 집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집권할 너는 지금 나 속으로 그래. 당신은 집권하면 안 된다. 새는데 하는 거다. 당신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가 더 욕먹는다.
말씀 해주세요. 정착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말씀. 후보가 너무 무겁게 진행됐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공통점은 지금 우연찮게 부모님들 신앙으로서 세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이든 권력을 가졌으면서 경험이든 선배로서 저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정말 듣고 싶은 개인사적인 일들이에요. 약간 이거 소리가 정말 그 A를 따로 보고 계시는 건지 밥은 어떻게 잘 해드시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것도 너무 얘기하면 소개시켜줘요? 그런 거 뒤풀이 가서 듣자고요. 뒤풀이 가서 듣자. 아니 이거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하세요. 사생활을 공식적으로. 제가 실무를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탈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강사가 탈의를 아무리 외쳐도 탈탐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탈탐욕. 근데 모두 또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자기들의 이 이익을 갖다 보장하지 않는 표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지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이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신앙의 힘을 가진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앙으로 정치의 힘을 바꿀 수 있는 탐욕을 우리가 어쨌든 이 탐욕의 정치를 갖다가 바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다른 계산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요? 나는 신앙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아니 저 피난처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도 정치권 못지않게 썩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에 보면 막 다들 거품 불지요. 어이 정치인들은 성직자들이라고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네. 자존심 상해하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정치가 보수화되는 부분에서 큰 축 하나가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왜? 유일하게 한국 사회가 지금 교육하는 곳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는 매주 보수화되면서 교육시켜가지고 미국 사회 보수도 지금 교회가 거의 보수화되면서 오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정말 새롭게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끝난 것 같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어떤 희망을 성직자들의 어떤 개혁과 헌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 스스로 국정원을 갖다 쇄신을 국정원 직원보고 내놓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것처럼 정치권의 혁신을 정치권에 기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유일하게 유권자뿐이 없는데 유권자의 자각과 그 판단에 의해서 정치가 변해야 하는데 유권자도 같이 가고 저는 이제 그 선거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 더럽다 욕하지 마라. 깨끗한 놈 보내면 깨끗합니다. 당신들이 더러운 놈 보내놓고 왜 더럽다고 하냐. 능력 있는 놈 보내면 능력 있는 데가 국회고 좋은 놈 보내면 좋은 놈이 착한 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당신들이 더러운 놈 보내놓고 와서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당신들이 보낸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참 걱정해요. 어떻게 더더군다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뭔가 분노할 줄도 알고 그 분노할 줄 알았다는 것은 얕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뭐 항상 뭐 노래 부를 때도 무릎 꿇고 사랑이 서서 죽기를 원한다 뭐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모르겠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두렵거나 이런 거 없이 크게 고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사는 게 더 힘들지. 날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 생활했어도 내가 참 비참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을 보더라도 딸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쌍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딸을 봐도 그래요. 너 결혼해야지 그러면 가사를 반복할 수 있는 남자는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내 직장을 포기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아기를 키워주세요.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도 못하겠어요. 사실은 제 인생을 어떤 사람이 기대하면서 어떻게 포기하고 뭘 변화한다는 것 자체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최소한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책이 더 필요하고 정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저는 그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어디 있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건 뭐 천부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성격 때문에도 그렇고 견디지 못하니까 뭐 어디서 간에 열심히 내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쉽게 얘기하면 제 인생이 최바닥에 대한민국 간첩에서부터 제가 간첩죄로 3년을 수배당하고 감옥 갔다 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그 김영삼 정권 때, 난 김영삼 정권 때 내가 감옥 간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무리카 목사님 모시고 민통년 운동했을 때 김영삼이 늘 동지라고 그다음에 김영삼 이재호 친구인 최영훈에 보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동지적 관념 속에서 자기들을 뭐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늘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놈이 물론 이 소위 영남에 있는 야당 세력을 완살시키면서 옛날에 경상남도가 제1야당의 성지였어요. 근데 그걸 홀라당 넘기면서 야당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는데 그래도 감옥 갈지는 난 몰랐어. 근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간첩죄로 갔는데, 이 간첩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어떤 경위에서 해볼 건 다 해본 놈이에요. 감옥도 제가 소위 수사기관도 보안대 80년대 5월 광주 상무대 헌병대 유치장에서부터 보안대 지하실, 그 다음에 여기 우면산 안기부 지하실까지 안 가본 데 없어요. 감옥이란 감옥도. 그래도 자괴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불안감이나 뭐 억울함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 2008년도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저 299명에서 뭐 소위 말해서 모든 정책 1등 했던 놈이에요. 장애대 정책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통달해서 보니까 1등 했던 놈이에요. 성적으로 준다고 하길래 저는 걱정 안 했어요. 근데 공천을 못 받았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야, 억울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미친놈, 국회의원이 억울하고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소리 못한다. 그래서 승부고 말았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남들은 뭐 국회의원 별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인사도 뭐 다 한다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구약, 신약 뭐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영원한 삶을 얻는 게 뭐냐, 구원을 받는 게 뭐냐, 나는 답이 하나가 뭐냐면 써 있어요. 문장.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몸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이름 없는 자, 약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66권에 하는 얘기, 이게 하나야. 이것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례를 하고 뭘 하고, 예?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뺏지 말고 우소를 뺏지 말고 이런 거,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야. 성소가 그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역시 가장 불쌍한 과부, 노숙자, 떠돌이들한테 잘해라.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물을 주고 빵 주고 밥 주는 거다. 억울한 사람을 없애는 세상, 굶는 사람 없애는 세상, 그냥 더불어서 평화를 갖고 사는 세상이 신이 원하는 거고 성인들이 원하는 거 다 원하는 거라고. 뭐 일관되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뭐요. 여튼 세상이 좀 아름답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내 한 몸이라도 내가 의지가 있을 때 도울 수 있더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물 앞에, 권력 앞에 항상 휘청거리잖아요. 그런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을 해서. 스웨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마디만. 저번 내가 대변인 되기 전에 국민참여단 때 스웨덴 직접 갔어요. 제가 시간 나고 해서 공부하면서 거기 고등학생 있잖아요. 저 누구죠? 그 여고생 통역 데리고 다른데 공부하고 다녔는데 그래갖고 국민참여단 홈페이지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날에 재벌이 있습니다. 발렌버그 재벌이 있어요. 삼성 재벌보다 커요. 절대적 규모가 큰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리고 경제 개방 한미일부터 수준이 아니에요. 다 개방됐어. 다 개방됐어요. 세금 엄청나게 내죠. 근데 왜 그러면 되냐? 정치인들이 잘하니까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잘못되려고 하겠냐. 거기요. 그러니까 재벌 그리고 그 더 나쁜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 2차 대전 얘기 나오면 그 사람들 얼굴 찡그립니다.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군수부자 팔아먹었어요. 스웨덴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기기공업이 발달했어요. 철강공업 발달하고. 그러고 군수부자 그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나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저도 복구하잖아요. 미국이 마샬 플레이를 해갖고 돈 하잖아요. 그때 또 들어가 복구하러. 그래서 스웨덴의 기계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뭐 많잖아요. 비행기까지 만들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은 스웨덴 시대로 가자는데 스웨덴이 어떻게 제일 복지국가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 놓아요. 그렇게 하고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 19세기 초에는 19세기 말이죠. 그때 황무지에서 황무지. 그러고 스웨덴 사람들이 다 이민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정치인들이 진짜 스웨덴 가서 정치인 얘기 들으니까는 진짜 존경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삼민주의라는 그러고 그 사례가 있더만요. 삼민당 내에서 유력한 정치인들끼리 싸운 거야. 누구 내가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YSDA처럼 싸운 거야. 한 사람이 쿨하게 막 들어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 다 진다.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정치를 안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FTA 수준이 아니에요. 더 개방돼 있어요. 재벌. 근데 재벌 총수가 잘해요. 우리나라처럼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사진 찍어서 내 홈페이지도 썼습니다. 발렌버그 버그라고. 그 발렌버그 그룹이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먹는 호빵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식당에서 팔아요. 그런데 그 대사를 만났어요. 스웨덴 대사를 내고 주 스웨덴 한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럼
레스토랑 한번 소개해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갔더니는 거기서 그런 그 재벌이 먹는 그 햄버거를 파는 데예요. 파는 데인데 왜 파냐? 그렇게 검소하게 먹으니까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야, 뭐 저거 재벌 회장 뭐 먹고 사나? 이거 먹는다 그래. 우리도 먹자. 그럼 먹어라 하고 다 개방된 거예요. 그럼 그 재벌군의 이름을 따서 메뉴가 나온 겁니다. 그 정도 검사를 살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그러니까 지도급 인사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이 하니까 밑에 일반 서민들은 믿고 세금도 내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노사분 그때 말했죠 거기다. 노사분도 말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우리가 개방정책이랄지 재벌문제랄지 나오면은 야 우리 하기 나름이다. 나 삼성그룹도 그래요. 삼성그룹 죽으면 우리가 원전할 것 같냐? 이미 안 돼. 3분의 1이다. 최소 4분의 1. 우리나라 세금의 4분의 1이 삼성그룹에서 나오고 수출의 3분의 1. 어쩔 건데. 그러면 삼성그룹을 잘 이거 매니지먼트를 해서 나쁜 것도 동서장 빼내고 잘 국민 기업화 해가는 게 현실의 문제지. 삼성하고 무조건 욕한다? 그건 아니에요. 발렌투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은 우리라고 좀 이상하네. 집권을 하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는요 집권도 안 되고 집권해도 바랍니다.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무리 뭐 할 건 없고요. 하여간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참여당에 대한 기억이 참 아련하고 난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가서든지 참여당에 있다가 하면은 정이 가고 그리고 참여 네트워크는 참여당은 없었지만 그 인적 구성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정치 동아리, 사회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학교를 지금 동창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 네트워크가 잘 발전해서 특히 또 이번에 또 노학래 대표님이 의욕적으로 하니까 회원들이 열심히 도와서 뭐 정당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정당 해갖고 사회를 바꾸자는 것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자유사회 밖에서 그저 참여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정치 사회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도 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어느 때부턴가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정치판에 열정 자체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사실 저희 걱정됩니다. 정말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불어넣고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뭔가 희망의 단초를 좀 여기서 찾고 뭐 이랬어야 하는데 잘하지도 못해놓고 그냥 떠난 사람들, 무책임하게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몇 빠지지는 않을까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아니면 어때라는 독일 기자가 쓴 책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어느 것이 닮았느냐 이것과 10명이 10명이 이것을 닮았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불러서 야 9명은 전부 다 이것이 닮았다고 왜 너만 이것만 이렇게 닮았다고 하냐 라고 하면 이 10명 중에서 8명이 이것이 닮았다고 한다. 이건 양심을 속여서가 아니라 이 후두엽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닮았다고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초서부터 우리가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집단에서부터 이탈된다는 거, 소외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매우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꼭 삐딱이가 있답니다. 샌드위치 만들 때 끝까지 아니야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 8명 중에서 7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좀 더 실험을 되게 돼요.
그래서 역사는 삐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진실에 의한 과학계처럼 집단론이 강하고, 그래서 뭐 요새 저 위장장 뭐 그것도 몇십 년 죽은 뒤에나 인정해주고 말고는 전부 다 집단론에서 새로운 검증된 사실 수도 인정하지 않고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자에 보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집단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왜 우리가 괴물이 됐지? 집단 논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주장과 개인의 표현들을 얼마나 잘 보존해주고 들어줄 수 있고 배려해주느냐가 민주주의 접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이나 민노총이나 모든 조직들이 지구진영이라는 이 투쟁을 통해 조직을 건설해왔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직 속에서는 집단 논리만 있지 개인에 대한 또 다른 이견과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괴물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되면 자기는 오갈 곳이 없는 그 집단주의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외, 이탈, 이 두려움 때문에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괴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발언과 역량들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느냐가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삐딱이가 후대의 착시에 의해서 돌아간 9명 중에서 8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이것이 역사의 진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삐딱이들을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정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